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한국 주식을 사라. 2023년 상반기 코스피 2600 간다.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주식에 이런 투자 의견을 냈었죠. 그런데 당시를 해상해 보면 코로나19 아직 팬데믹 상태였고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주저주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그 보고서 예견대로 올해 6월 코스피가 1년 만에 2600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SG 증권 사태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국내 시장이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국면인데요. 잠시 후에 2023년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 향방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자세하게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투데이 핫경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오른 전기요금이 3분기에는 동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현재와 같은 1kW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고 3분기 전기요금을 그대로 전체적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직장인 점심값이 5년 전보다 25% 가까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점심값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직장인들은 점심값으로 평균 7,761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는 직장인으로부터 또 구내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직장인들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한 평균치인데요. 5년 전인 2018년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6,23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약 25% 오른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주택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인 경제만렙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의 주택 전세 월세 거래량은 22만 9,7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11만 2,612건이고 월세 거래량이 11만 7,176건으로 전세 거래량보다 월세 비중이 51%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동기 기준으로 처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전기 픽업 트럭으로 유명하죠. 리비안이 테슬라가 구축한 급속 충전기인 슈퍼차저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는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약 12,000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요. 리비안 고객들은 빠르면 내년 봄부터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에 이어서 리비안까지 합류하면서 테슬라의 생태계가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또 하반기 주식시장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2023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기가 경기 침체가 되면서 상저하고가 아니겠느냐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뜨거운 걸 보면 상저하고가 틀렸다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데요.
김 박사님, 상반기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얼리버드 장세였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얼리버드라는 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도 더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 또 그 이후에 이어진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이미 회복되고 나면요. 그러니까 밤새 어려웠을 때 그때 사실 모의가 많이 쌓여 있는 건데 첫 번째 날이 밝기 바로 직전에 가야 모의를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 늦으면 오히려 아주 늦은 것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리버드들이 다 먹고 갖고 하면 앞으로 모의가 쌓이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죠. 왜 얼리버드를 말씀드리냐면요. 현재 지금 주가가 오른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금융통화 긴축 정책이 완화되지 않겠는가. 특히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올 연말, 올 안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대세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아직은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정권 투자라는 게 어떤 앞으로 닥칠 것을 선투자한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작년에 모간 스탠리가 예측을 한국 뭐 정시 또 세계 증시가 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그런 기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그 효율증이 실적으로 부진한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봤는데 바로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라든지 통화 완화 또 통화 완화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이 됐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측면은요. 그동안에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의 우려를 많이 해왔습니다. 경기가 이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꺼져버릴 수도 있다. 이래서 빅데이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세계 경제, 정권 시장과 관련해서 경기 침체예요. 그런데 경기 침체는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경기 침체를 가지고 계속 경기 침체 온다 했으니까 그게 이제는 안 속는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가 같이 편성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정권 시장이 달아올랐다. 그 와중에 우리 코스피도 상당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포를 사라라는 유명한 격언도 있는데 네. 그 얼리버드로서 공포를 산 분들이 그 열매를 따는 그런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경민 팀장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저하고로 봤던 이유는 작년 11월, 12월 달을 보면 경기 상황만 경기 예측치를 보면은 상저하고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11월 달에 글로벌 경제 전망을 보면은 1분기, 2분기 중에 중국, 한국,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인 경기 저점이 통과될 것이다. 이 와중에 미국도 마이너스 성장이 가능하고 유럽은 뭐 마이너스 0.7 막 1% 가까운 마이너스 1% 가까운 역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1분기 지나고 보니까 중국 경기 저점은 22년 4분기였고요. 그리고 한국은 23년 2분기 그대로이긴 하지만 유럽은 23년 3분기, 미국은 23년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어떻게 보면 경기 저점의 시점이 좀 미국하고 유럽은 지연되고 중국은 좀 앞당겨지면서 오히려 올해 1, 2분기가 경기 측면에서는 굉장히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기에 좀 선제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경기로만 본다면 그리고 국내 증시만 본다면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한다. 그리고 2차 전지
장기 성장성 충분히 재평가할 수 있다. 자동차 실적 계속 좋다. 이런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개 업종이 시장을 쭉 끌고 가면서 시장을 코스피 2,600선까지 올려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경기 상황이 변했고 그 안에서 실적이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코스피는 예상외로 단기간에 2,600을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중 최고점을 찍기도 네,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예상 외로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숨을 죽이면서 지난주 있었던 그 FOMC 연준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촉을 세웠었습니다. 매파적 동결이라고 흔히 이제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스탑 앤 고. 지금은 이번에는 동결이지만 다음번에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암시를 연준 의장이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촉을 세우는 금리 인상, 과연 이 금리가 7월에 인상이 될지 아닐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 영향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박사님? 예, 그동안 약 3년간 이 코로나 팬데믹과 그다음에 인플레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금리 이 세 가지가 증권 시장에도 가장 큰 변수로 됐고요. 특히 최근에는 2022년 3월 달부터 미국이 가파르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심지어 자이언트 스텝도 연이어 단행하는 이런 고금리 정책, 금리 인상 정책을 쓰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이게 이제 6월 달에 와서 드디어 마침내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만은 1년 3개월 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일단 중단했어요. 이 대목이 또 뉴욕 증시, 한국 코스피, 코스닥에도 환호하는 그런 장세가 됐죠. 자, 그런데 이게 금리 인상이 끝이냐? 이 대목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실제로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이 점도표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점도표라는 게 다트 그래프, 점으로 찍어서 내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버냉키 연준 의장 시절부터 만들어서 18명의 연준 위원들이 익명으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기들의 소신대로 한번 찍어보는데 그걸 가중평균을 해보니까 5.65로 나타났고요. 이것이 종전보다도 0.5%포인트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 연준 위원들이 적어도 오늘 현재 시점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크게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0.50%포인트는 금리를 더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베이비 스텝을 기준으로 한 0.25를 기준으로 할 때 2번 정도 올릴 것이다. 따라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7월 달 금리 인상은 현재 시카고 금융시장의 예측으로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7월 달에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대로라면 한 번 더 올린다. 더 올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중요한 대목은 이제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언제쯤 끝날 것이냐.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고점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 턴어라운드하는 분기점이 어디냐. 이런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있다고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시경제 지표가 물가 아직도 지금 거는 CPI 5.3%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금리 인상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얼리버드도 필요하고 완전히 경기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들어가면 사실 좀 늦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얼리버드도 잘못하면요. 새벽 한 6시나 돼야 해가 뜨는데 네. 새벽 2시쯤 일어나면 먹을 게 없고 거기다 오히려 졸려서 정작 아침에는 못 오게 되는 이런 착각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 대목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경제, 거시경제 변화 상황을 좀 예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너무 얼리버드가 돼도 안 되겠다 이렇게 그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예.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미국이 5.25고 우리가 이제 3.5이기 때문에 1.75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저기 5.5 정도 되면 한 2%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압박에 좀 시달릴 거는 같고 그러면 우리 증시에도 여러 가지 또 나쁜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예상보다도 더 매파적으로 이 매파라는 게 새가 이제 매와 비둘기로 흔히 증권시장에서 비교하는데
매가 육식동물이고 사람 이제 같은 동물들을 많이 잡아먹고 또 매를 이용해서 사냥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파적 어떤 금리 인상을 연이어 단행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그것이 또 한국의 미국과의 금리 차를 걱정을 한 그 한국은행의 연쇄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지금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한국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가장 많이 오르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급격하게 그동안에 그전에는 빠져나갔는데 한국 주식시장에 빠른 속도로 돌아왔고 돌아온 그 이상으로 거의 뭐 매집 경쟁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왜 했느냐? 사람마다 사정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큰 요소는 한국의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미국 달러가 미국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환율 면에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환율은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그 투자 수익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환차익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뉴욕이라든지 유럽에서 국제 자본들이 급격하게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많다. 매우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겠고요. 상반기를 다시 돌아보면 글로벌 증시가 막 한참 상승 기조에 있을 네. 때 우리 대한민국 2,400선 정도에서 박스권에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네. 다시 올라가게 됐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실물 경제,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흐름에서의 하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는 글로벌 증시는 좀 갇히고 한국, 중국, 대만 같이 신흥 아시아 쪽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핵심 이슈는 또 한국으로 본다면요. 수출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아마 3분기 중에는 플러스 반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역 수지 적자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기저 효과가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에 있어서는 기저 효과가 이제 6월부터 줄어들거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0일까지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 반전을 했습니다. 영업일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6%로 마이너스 폭을 크게 줄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별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도체 업황 뭐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파악하기로는 2분기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게 감지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상반기 중엔 턴어라운드 하는데 1분기인지 2분기인지는 좀 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약간 퀘스천 마크를 가졌던 상황에서 지금은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는 턴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수출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 그리고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린다면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선진국 글로벌 증시보다는 신흥 아시아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셨듯이 뭐니 해도 저희와 가장 가깝기도 하고 가장 큰 수출 국가이기도 하고 수입 국가이기도 한 중국 경기. 중국 경기가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뭐니 해도 반도체 이 경기에 따라서 증시가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반기 과연 이런 무역 수지라든지 우리 실물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그러면 수출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무역 수지 적자 또 경상 수지까지 적자가 되는 이것이 환율 문제나 또는 증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반기에 결국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거시경제 조건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상반기에 또 지난해 말까지 수출이 왜 안 됐느냐 세 가지 분야가 꼭 집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반중애가 문제다 이러는데 하나가 반도체고요. 반도체 감소했습니다. 매출도 감소하고 이익도 감소하고 수지도 많이 감소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수출.
중국이 지금 중국 경기가 코로나 엔데믹으로 갔다고 하지만 중국 자체도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고 서로 중국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과연 한국 수출이 과거만큼 늘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세 번째는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악화의 1등 공신은 역시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에너지 값이 한때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하면 130불, 배럴당 130불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한때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30달러를 안으로 심지어 그 이전에는 바로 마이너스로까지 가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WTI 선물이.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악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조건이 다 겹쳤어요. 한국은 수출도 안 되고 수입 면에서 부담은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거시경제 지표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 주가가 상당히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시경제 지표 실물 경제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정말로 상승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실물의 대반전이 또는 정상화가 없으면 오히려 상반기에 오른 주가가 하반기에 꺼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실물이 장세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 스튜디오에 바로 들어오기 전에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6월 20일까지의 수출이 5%가 늘었어요. 이것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청신호입니다. 네네. 그리고 6월 달은 국제 무역 수지도 적자폭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실적으로 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매출을 이루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수지가 개선될 수가 있죠.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따로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사실은 현재는 지금 중국이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전 세계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그저께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사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가 살아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한국과 중국의 각자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산업 구조가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수출이 필요했고 또 서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서로 수출 분야에서 서로 박이 터지는 경쟁 관계가 된 측면이 많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거 우리의 중국에 대한 수입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 분야는 쉽사리 회복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에너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변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하향 안정세를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반중의 중에서 반도체와 에너지는 그런 대로 낙관하는데 중국 변수가 상당히 걱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6월에 수출이 5% 상승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청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상반기 증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예측하라고 그러면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농담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하반기 지수 예측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지수가 과연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간다? 저는 2,780포인트를 공식적인 밴드 상단으로 제시드리고 있는데요. 2,780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통 2,700이다, 2,800이다 이런데 2,780. 80포인트 정도. 근데 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일단은 코스피 전체로 보면은 12개월 선행 EP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부터 향후 1년 뒤로 예상되는 이익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보는 그림인데 이게 3월 말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15%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같은 밸류에이션 레벨이라 하더라도 15% 상승률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2,600을 넘나들고 있고 2,640까지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줬는데 PER이라는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 배율이 2,580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었을 때 PER이라는 지표가 13.3였습니다. 근데 지금 2,600을 넘었는데
PER은 12배 초반입니다. 아마 2,600이 깨졌을 때는 12배 밑으로 내려가겠죠. 무슨 의미냐면 이익 전망이 올라오는 것만큼 상승 여력이 커지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밴드를 제시드린 게 2,380에서 2,780인데 하단과 상단이 조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단은 뭐 2,500선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고 상단도 2,780 그 이상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그 대체로 지금 좀 전에 자료 화면에 그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300부터 네. 2,800까지를 예측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작가님이 하반기 코스피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준비해서 와라 이래서 상당히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교들한테 시켜서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봤어요. 네. 하반기 코스피 밴더, 그러니까 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전망해? 물론 가중치를 두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면 2,350에서 한 2,750 요까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근데 그것은 일반인들의 예측이고 저는 그 중에서 상과 하단 각각 양쪽을 좀 더 늘려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단은 저는 2,850까지 보고 싶어요. 네, 네. 왜 그렇게 더 훨씬- 늘려서 보십니까?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거시경제 지표가 잘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한국 정시가 과소평가를 받고 그만큼 너무 눌려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순환 장세가 한국에 올 수 있고 특히 우리 경제가요 수출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 그 상승 탄력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 그런 통계적 경험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출 의존도가 거의 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어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빨리 늘거든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빨리 늘으니까 그래서 많은 세계 경기 예측가들은 한국의 수출 지표를 앞으로의 총체적 경기 바로메타로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그것을 이 통계 의뢰를 수출 선행 지표를 좀 의뢰하는 그런 주문도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수출은 그런 대로 잘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권 시장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네. 하단도 저는요. 지금 그 일반 정권사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낮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네. 지금 정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만이 최하단을 2,200으로 보고 네, 있던데요. 네.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그쪽 가능성도 우리 예의주시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지금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네. 여전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 상황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떨어질 수도 굉장히 진폭이 큰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폭이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2,80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네. 수급 상황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많이 돌아서 있단 말이죠. 네. 그럼 하반기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외국인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많이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022년 7월 이후 최근까지 24조 가까이 샀거든요.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22년 7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은 산 거에 한 3분의 1 정도를 매도하면서 계속 박스권 안에서 저점권에서만 매집하는 과정이었는데 재밌는 그림이 3월 22일부터 외국인이 정신없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재밌는 그림은 이때는 코스피가 2,460, 2,500선대였는데 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에서 1,340원으로 올라갔는데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샀을까를 놓고 본다면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익 전망 12개월 선행 EPS라는 데이터가 3월 말을 기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대비 12개월 선행 EPS 상대 강도를 보면 2021년 6월 이후 3월 중순까지는 여지없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급전직하처럼 레벨 다운됐던 게 이제 3월 말부터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고 P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도 선진국 대비 굉장히 가격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던 상황들이 4월 초를 지나면서 꺾였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아직까지 그렇게 매력적인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지만 매력도가 최하단에서
최악에서 벗어나는 조짐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340원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의 정점권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차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역발상 투자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 전망이 바뀌었다라는 상승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해 있다는 점인데, 자, 이 두 가지가 맞춰야 되겠죠.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든지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아마 외국인은 끊임없이 들어오겠죠. 다만 3분기, 4분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과 미국 경기 둔화, 어쩌면은 역성장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전망에 있어서도 3분기, 4분기에 대한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외국인은 7, 8월 3분기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4분기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조금 등락이 있겠다. 다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연말에는 1,200원 선 초반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한다라고 해서 이제 팔고 떠나는 그림보다는 많이 산 데 따른 일부 차익 실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 8월까지는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네.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본다면 네. 과연 서머 랠리 한번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상단을 제시드린 게 2,780인데요. 저는 7, 8월 중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7월 초에 발표되는 실적 가이던스 발표겠죠. 거기서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라는 그림이 나오면 또 다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 1일 날 발표되는 6월 수출이, 그리고 6월 7일 날 발표되는 6월 무역 수지 적자가 어느 레벨인지, 진짜로 플러스 반전을 해서 힘을 줄지,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도 흑자 전환 가능성을 열어줄지. 그래서 7월 초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런 그림들이 하나둘 맞춰지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그림들을 7월, 8월 중 아마 잘하면은 여름 휴가는 좀 여유 있게 네.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썸머 랠리까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분석.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상반기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하반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콕 집어서 어떤 종목이나 그런 업종이 훨씬 더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를 주도했던 것들, 기존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IT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증시를 많이 주도했었는데요. 하반기에 과연 기대되는 유망한 업종, 분야, 어떤 분야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우선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반도체 관련 주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정받은 분야에 대한 어떤 회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만 전자까지 입구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의 어떤 회복, 특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우리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육성 의지도 있고 해서 그게 패블리스라든지 패키징 회사 이런 자그마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2차 전지도 한물 같다고는 그러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지금 2차 전지가 한물 같다는 것은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따른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데 대한 어떤 후폭풍이 있는 것이지 현재 지금 미국의 전기차 전환, 유럽의 친환경차 전환 이런 걸 볼 때 배터리의 잠재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경기 관련주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면 실적에 따른 실적 장세도 올 것으로 본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이제 하반기 괜찮을 것이다. 10곳 중 6곳에 하반기도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런 이제 응답들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 분야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2017년도의 호황이라든지 네. 2020년도의 호황 같은 그런 호황에 못 미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어떤가요? 반도체 분야가?
그건 내년을 가봐야지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 검증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스피 상단을 2,900, 3,000까지 못 열어놓는 이유는 그런 검증 과정이 아마 4분기 중에 있을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확인되게 된다면 이제 도는구나, 이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게 된다면 저는 24년에 굉장히 큰 폭의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주가 레벨에 대한 고민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깊어지겠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고는 하지만 이 이익 레벨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컨센서스, 예상치입니다. 업종 실적이나 기업 실적에 대한 예상치예요. 예상치는 얼마든지 변하게 됩니다. 지금 예상치에 반영된 것은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수요 초과 국면으로 인한 업종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업황 개선이 된다라는 그림인데 좀 변화의 포인트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AI라든지 인공지능, 챗GPT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는 굉장히 높게 줬거든요. 2017년 전에도 엔비디아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엔비디아가 2017년에는 서버 수요랑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클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 가이던스 높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엔비디아의 전망과 예상이 통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지금까지 수요에 대한 고민들보다는 공급 때문에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했던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예상대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지금 예상하는 실적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이 2017년, 20년보다는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걱정이다. 네. 저는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네. 예상을 네,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역시나 계속해서 이제 IT 분야,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기존에 이제 대한민국의 IT 분야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승부를 본 패턴을 보면 불황기에 어느 정도 투자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호황기에 이제 대세를 장악하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갔는데요.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 움직임도 이제 비슷하게 연동돼 갈 것 같은데 하반기 과연 그런 반도체 분야 또 IT 분야의 그런 기존 패턴 이런 것들과 투자자들은 어떻게 그 대응할 전략을 세워야 될지요?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반도체 업계의 가장 전통적인 초격차 전략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번 불황에서는 조금 생산을 감축하기를 했지만 그러나 다른 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캐파를 상당히 늘리고 연구 개발비도 투자를 더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2등, 3등 따라오는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늘려놓고 있다가 호황이 왔을 때 집중적으로 팔면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난다. 뭐 그런 면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요. 다만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 미국의 IRA라는 이른바 인플레 감축법하고 칩스법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의 공장을 착공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의 생산 시설을 본격적으로 늘리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이 조건부 조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의 전반적인 판매 비중을 놓고 보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40% 또는 그 좀 이상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이 보틀넥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선택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반도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종전하고 좀 다른 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올인을 하면서 전 세계가 심지어 유럽조차도 반도체 생산에 지금 본격적으로 해서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것이 뭐 공장을 지금 짓는다 해서 당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 종래처럼 호황기가
오래 가지 않고 공급 과잉에 의한 또 한 번의 2차 파동, WDIP 같은 그런 어떤 현상도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상반기 증시는 그야말로 2차 전지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하반기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던데요. 일단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 그러니까 만들어서 만드는 2차 전지랑 네. 소재 쪽 둘을 나눠서 본다면 소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요. 네, 네. 셀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 레벨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재밌는 그림은 셀 업체들은 이익 전망,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은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은 이익 전망이 좀 톤다운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커졌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엇갈렸죠. 원래 낮았던 소재가 높아졌고 높았던 셀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재 쪽은 하반기에는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에 이어서 또 하나 분야를 본다고 한다면 아마 조선이 될 것 같은데요. 뭐 10년 주기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과연 지금 이제 슈퍼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조선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업황이나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경기가 개선되게 된다면 좀 더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겠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선이든 항공이든 이런 새로운 수주가 들어오지 못했고 굉장히 노후화된 선박이나 비행기가 좀 폐기되고 새롭게 주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주 모멘텀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과정에서 슈퍼 사이클을 논하는 것은 좀 빠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네. 이런 그림들이 24년, 25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조선업종까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분야도 관심 있게 또 굉장히 좋은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 당장 이번 상반기에 뜨지 않았더라도 또 하반기에 당장 기대가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분야로는 어떤 분야를 꼽을 수 있을까요? 조선을 잠깐하게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네. 조선의 경우에는요 이제 배 만드는 걸 흔히 우리 조선 중공업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이 조선 회사들이 누적 적자가 상당합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 오션이죠. 같은 데는 네. 여전히 지금 적자거든요. 적자를 떨어내는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 LNG가 가스관을 통해서 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거의 뭐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배로 실어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LNG선 거의 지금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 LNG의 특수가 한번 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잘 조달하느냐에 따라서는 조선 경기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남들이 이제는 꺼져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이오 쪽 분야도 우리가 코로나 백신, 코로나 또 치료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사실 성과는 별로 좀 미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지가 됐고 또 정부에서 이번에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하는 바이오 분야에 대한 미래 투자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이오 분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K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반기 상황 그리고 하반기 예측을 해봤고 분야별로 몇 가지 특징적인 분야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하반기 과연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지 짧게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은 계속 내리막길이었고요. 23년은 올라가긴 하지만 약간의 피곤함,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장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사면 오르는,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가 가능한 시점은 아마 저는 24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지수 레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라고 하고 그냥 멈추게 된다면 또 좀 일정 부분 수익을 반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피곤하시더라도 샀다 팔았다를 좀 잘 하시고 그리고 3분기 7, 8월 중에 코스피가 2,800일을 넘나드는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였다가 3분기, 4분기
9월, 10월, 11월 달에 좀 쉬는 구간에서 한번 다시 잡아놓으신다면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올해까지는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매매 전략을 좀 더 꼼꼼히 짜나가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마무리로 그 한 가지 투자 전략, 하반기 전략 예. 한번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올해 코스피 밴드에 대해서 전망을 하라 할 때 제가 말씀 올리기를 올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위기가 많다 또는 어떻게 보면 그게 기회가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떨어졌다가 올랐다 이게 굉장히 볼라타일하게 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떨어졌을 때 오를 때를 보고 올랐을 때 떨어질 때를 보는 그런 그 화로 동선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어떤 역발상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역발상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전반적으로 상반기 증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하반기 또 업종별로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분석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AI, 인공지능과 챗GPT 그런 분야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도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